오늘은 명절 전에 있었던 뉴스들인데 명절 때 놀고 오느라고 이제서야 기사를 한번 읽어봅니다. 법원이 밝힌 이재명 영장 기각 사유 혐의 3가지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일단은 이재명 대표가 구속이 이제 불발이 됐죠. 근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확실한 증거를 아직 검찰에서도 제시를 하지 못했고, 그리고 이제 야당의 대표라는 그런 직함 때문에 여기서 얘를 이제 구속을 시키면 정치 탄압이다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분명히 이제 불구속 수사를 하게 될 거라고 원래 생각을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백현동 의혹은 혐의 소명도 안 됐고, 그리고 이제 이재명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도 없다. 그 대북 송금 관련된 의혹도 역시 혐의가 검찰 쪽에서 제대로 소명되지 않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 그리고 위중 교사 혐의는 혐의 소명은 됐는데 이건 역시 조사를 많이 했으니까 더 이상 증거를 인멸할 그런 염려는 없다라는 이런 취지에서 영장을 기각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이 영장 관련해서 이제 구속이냐 불구속이냐 이거에 대해서 좀 걱정을 했던 게, 사실 사람들이 구속이라고 하면은 유죄고 불구속이라고 하면은 무죄인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야. 아는 사람 다 알겠지만 저기 보면은 구속의 사유라는 게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리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거나 도망갈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이 범죄에 대해서 다른 나라도 다 유사하지만 무죄 추정의 원칙이란 말이에요. 이 무죄 추정의 원칙이 뭐냐? 판사님께서 결판을 내주시기 전까지는 얘는 일단 무죄야. 요즘에 이런 묻지마 살인범들 많잖아요. 얘네는 현행범이니까 사실 이렇게 CCTV에도 다 찍혀있고 하니까 얘네는 범죄가 범인이 맞아. 근데 범인이라 하더라도 구속 수사를 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 사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당장에 나가서 얘가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없다거나 조사를 좀 성실히 받는다거나, 그리고 증거가 충분히 확보가 돼서 더 이상 얘를 이제 한마디로 조지지 않아도 된다. 얘는 이제 충분히 조졌다. 그러면은 굳이 구속까지 할 사유가 없는 거야. 구속을 안 해도 돼. 이게 좀 잘 모르는 사람들은 구속이라고 하면 거봐 그놈 나쁜 놈이잖아. 그리고 불구속이라고 하면은 거봐 그건 죄가 없는 거잖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 구속이냐 불구속이냐는 사실 이게 죄 유죄냐 무죄냐를 따지는 그런 부분이 아닌데, 이게 이런 게 있단 말이야. 이재명 불구속이라고 하면 이거 봐. 이런 기사가 있어. 이재명 인권 최후 보루 증명해준 사법부 깊은 감사.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말하면 마치 자기가 무죄를 받은 것처럼 선전을 하는 것 같잖아요. 사법부의 깊은 감사에 말씀을 드린다. 물론 불구속이니까 감사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지금 이 말투 자체가 뭔가 나 지금 약간 무죄 아닌가? 나 무죄예요. 그냥 무죄라고 막 이렇게 선전하는 느낌이 있어. 약간 정치가 좀 그런 것 같아. 얘네가 막 자기들 지지율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가, 어떤 사람들은 좀 여론에 휩쓸리는 경향이 있거든. 그러니까 옆에 사람도 아니고 여론조사에서 어떤 후보가 지지율 55%다. 누구는 45%다 이러면 55%가 대세인가? 그럼 나는 생각이 별로 없는데 대세에 따라야 되나? 대세가 맞는 건가? 이렇게 줏대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그거지. 나는 당당하다. 나는 불구속됐으니까 나는 거의 사실상 무죄 아니야. 이런 식으로 좀 여론을 선동하려는 그런 포석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근데 오늘 이제 이재명 불구속은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제 당연히 불구속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앞에도 설명한 것처럼 여태까지 조사를 충분히 1년, 2년간 진행을 했고, 그리고 한 거대 야당의 이제 수장이라는 점에서 이를 구속하기 상당히 부담스럽거든. 구속할 이유도 사실 크게 없고, 그게 이제 무죄란 뜻은 아니고 이미 조사하는 데 있어서 더 이상 구속까지 할 필요는 없는 거지. 근데 여기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재명 이야기가 아니라 김의겸 의원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이 김의겸이라는 사람이 예전에 이제 문정부 시절부터 청와대 대변인도 하고 해서 어느 정도 이름이 알려졌기 때문에 대부분 아시겠지만, 항상 좀 그래.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소속인데 이제 원래는 비례대표였고, 이제 열린민주당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 출신인 거죠. 그래서 이제 비례대표로 실제로 이제 어느 지역구에 나와서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게 아니라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되신 거예요. 경력사항을 보면 한겨레 신문에서 뭔가 좀 커리어를 굉장히 오래 보내셨고, 그러다가 대통령 비서실 쪽에 들어갔다가 이제 국회의원 21대 국회의원의 비례대표로 돼서 열린민주당으로 들어오신 다음에 이제 더불어민주당하고 이제 합쳐지면서 지금은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이신 거죠. 열린민주당이라는 것 자체가 예전에 저희가 비례대표가 좀 방식이 좀 바뀌면서 말이 좀 많았는데, 원래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반대했던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이거는 지금은 이제 열린민주당이라는 게 없어졌는데, 이 열린민주당이 어떻게 생긴 거냐면, 예전에 우리가 원래는 이제 비례대표라는 게 있잖아요. 비례대표는 말 그대로 자기 정당 투표를 통해서 그 정당 투표의 비율대로 각자 의석을 가져가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거대 정당이 비례대표도 다 가져가는 그런 좀 병폐? 그렇게 되면 이제 양당 구도로 가게 돼서 좀 중소 정당에서는 설 자리가 없어진다 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거를 좀 만들었어요. 간단히 말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득표율이 낮을수록 득표율이 아니라 이제 전체 당선된 실제 지역구에서 당선된 사람이 적을수록 유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구에다가는 후보를 내지 않고 비례대표만 내는 그런 위성정당을 만들었었거든요.
뭐 그건 나중에 한번 다뤄볼 생각인데, 여기서 더불어민주당이 기생정당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어쨌거나 이 김의겸이라는 사람이 원래는 공천을 받아서 정식으로 이제 선거로 나갈 거였는데 좀 이슈가 있었죠. 그건 잠깐 좀 뒤에 다시 내용을 다룰게요. 이 사람이 대체 어떤 일을 맡고 있느냐, 지금은. 제일 큰 게 그거야. 청담동 술자리 의혹.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튜브 매체 더 탐사가 협업해 제기하고 있는 윤석열, 한동훈, 김앤장 변호사 30명 청담동 술자리 모임 의혹. 이게 뭐였냐면, 난 지금 아직도 이게 이해가 안 가, 이해가. 어떤 첼리스트라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첼로 연주하는 여자예요. 이 사람이 자기가 이 술자리에 이제 불려가서 첼로 연주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첼로 연주로 뭐 가요도 뭐 반주를 하고 뭐 반주를 했대. 거기에서 뭐 밤새도록 대통령이랑 뭐 한동훈 뭐 법무부 장관이 와서 아주 신나게 놀고 갔다라는 내용을 자기 남자친구한테 그걸 통화를 하면서 얘기를 한 거야. 뭐 했대, 아무튼 했대. 실제로 그 했던 통화 녹음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남자친구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야, 이게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새벽까지 술판을 벌이는데 그게 또 마침 대상이 김앤장 변호사야. 김앤장 변호사들. 이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하면서 이 내용을 더 탐사라는 곳에다 보도를 했어. 이 더 탐사라는 곳에서는 이제 뭐 김의겸이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지만 뭐 더 탐사에 그냥 이 내용을 보고 김의겸이 힘을 더한 건지 모르겠는데, 야,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고 이제 대대적으로 이제 홍보를 한 거죠. 이 정부는 문제가 있다. 나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첼리스트라는 사람이랑 남자친구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그냥 일반인이에요. 일반인. 아무런 뭐 검증된 것도 없고 뭐 증거도 없어. 뭐 CCTV도 없고 뭐 아무것도 사진도 없어. 근데 자기들끼리 통한 내용만 있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나랑 내 친구랑, 야, 누구누구가 뭐 어떤 짓을 했다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걸 통화를 해서 그걸 경찰에 신고해. 그럼 이게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그냥 우리끼리 짜낸 얘기일 수도 있잖아. 아니면 이제 한쪽 그 얘기를 한 사람이 거짓말을 한 걸 수도 있고, 이러한 증거나 이런 것도 없이 무조건 통화 녹음이 있으니까 이게 진실이다라고 호도를 한 거예요. 이슈를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예전에 이제 나치에 파울 요제프 게벨스라는 선전 장관이 있었어요. 선전 장관이 뭐냐면 한마디로 선동하는 거예요, 선동. 나치가 어떻게 그 독일 사람들 전체를 그렇게 정말 살인자들로 만들 수 있었는가, 거기에 같이 동조하게 만들었는가라는 걸 생각했을 때 이 게벨스라는 사람의 역할이 엄청나게 컸거든요. 게벨스가 했던 말 중에 이런 말들이 있어요. 분노와 증오는 대중을 열광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선전의 가장 큰 적은 지식인주의이다. 인민대중이란 작은 거짓말보다는 더 큰 거짓말에 속는다. 거짓말도 100번 하면 진실이 된다. 한마디로 이 사람의 전략은 이거예요. 독일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하면 결국에는 그 거짓말을 믿게 되고 우리를 따른다, 이거지. 그래서 나는 이 좌파들이 하는 짓이 이거랑 너무 닮아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무서워. 거짓말을 하면서 어떻게 눈 하나 깜짝을 안 해. 그리고 그게 뭐 자기는 속으로 그게 진실인지 뭐 진짜 믿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누가 봐도 거짓인데 그걸 진실이냐 계속 얘기하니까 그걸 믿는 사람이 나와. 아마도 지금 좌파들 모아놓고 한 100명한테 물어보면 내 생각에는 좌파 중에 한 5, 60명은 아직도 저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진짜라고 믿는 사람이 진짜 있을 거예요. 진짜 뭐 증거 있어 그러면 통화녹음 있잖아. 그래서 통화녹음이 조작된 걸 수 있잖아 그러면 그걸 왜 조작하겠어? 더 탐사해서 보도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전에 뭐 한강 그 사건 때 이런 말도 했었죠. 어떤 아줌마가, 난 유튜브만 믿을 거야. 유튜브 믿으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제 말도 믿지 마세요. 제 말 뭐 틀릴 수도 있으니까. 뭐 내가 뭐 전문 그런 기자도 아니고 그냥 내 생각을 얘기하는 거니까 나도 믿지 마세요. 내가 봤을 때는 저거는 객관적으로 봐서 통화 녹음이 있다고 진실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진실이 될 수 없는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재명 유죄다라고 여기서 내 얘기해봤자 유죄 아니야. 왜냐면 난 증거가 없으니까. 그건 유죄가 아니지. 증거가 있어야 유죄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의혹을 제기를 하고 싶으면 뭔가 CCTV나 아니면은 사진에도 한 장 찍었을 거 아니야. 그렇게 막 몇 시간 동안 있는데, 그리고 술 취한 사람들을 그렇게 막 뭐 몇 시간 동안 술 먹은 사람들한테 뭐 사진 몰래 찍는 거 한두 장 찍는 거 그게 일이겠어요? 이렇게까지 얘기할 거였으면 사진을 찍었겠지. 근데 아니래잖아. 나중에는 이 첼리스트도 남자친구한테 남자친구를 속이려고 거짓말을 했다라고 증언을 했는데 이것도 안 믿어. 이거 왜 안 믿냐면 이건 검찰이 압박한 거래. 검찰이 압박해서 무서워가지고 거짓 증언한 거래. 그럼 뭐 답이 없지. 본인이 아니라는데도 이제 안 믿어. 뭐 그런 거야. 아무튼 이런 이슈를 꺼낸 적도 있고, 그리고 예전에 뭐 최근에 뭐 결판이 났는데, 윤석열 대통령 장모가 이제 불법 요양병원 관련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재판장과 윤석열이 같은 윤 씨여서 친밀감은 느꼈을 것이다. 그래서 무죄가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게, 아니 우리나라에 윤 씨가 얼마나 막혀서 뭐 윤 씨 대부분 뭐 파평 윤 씨인데 다 윤 씨야. 윤 씨 다 파평 윤 씨야 대부분. 근데 윤 씨라고 친밀감을 느끼면, 아니 전 국민의 그냥 윤 씨기만 하면은 친밀감을 느끼면 대체 몇 명이나 친밀해야 돼.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됐냐? 징역 1년 법적 구속됐어요. 그거 다 알고 있잖아. 난 이게 어떻게 보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현직 대통령의 장모가 법정에서 정식으로 구속이 된 거예요. 장고 증명 항소심서 구속하고 억울하다고 막 쓰러질 정도로, 그 늙은 양반이 정말 쓰러질 정도로 그렇게 몸서리 치면서 뭐 이렇게 소리를 질렀는지 뭐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자기는 억울하다고 하지만 대통령의 장모가 구속된 거야. 전 이거 굉장히 상징성이 크다고 봐요. 이게 뭐냐면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예전 검사 시절에 했던 것처럼 법 앞에는 뭐 없어. 사람에 충성하지 않아.
국가에 충성하지. 그러니까 자기도 마찬가지야. 어떻게 보면은 자기 와이프의 어머니니까 자기한테 정말 가장 가까운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이런 사이에 사람이 구속되어 잡혀나가도 윤석열 대통령은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만 보면 우리는 이번 정권에서 이런 법적인 문제는 뭐 난 믿을만하다고 봐요. 아니 말 그대로 장모가 잡혀가는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힘을 좀 쓸 수도 있는 거잖아. 압박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뭐 조금이라도 좀 집행유예가 나오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징역 1년에 법정으로 정식 구속이 됐다는 건 난 정말 이번 사법부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대단해. 이거는 정말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 이게 또 있죠. 양평 고속도로 의혹.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고속도로를 뚫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바뀐 곳에 여기 어디쯤에 그 김건희 일가에 땅이 있다. 그래서 일부러 이쪽 꺾은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또 제기했어요. 이 김의겸 의원님이. 근데 이걸 보면은 22년 3월에 문정부가 이 아래쪽으로 가는 게 어떻겠냐고 발표를 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랬느냐. 이게 왜 그랬냐면 보면은 예태한 기존 안에서 이제 수정안으로 바뀐 이유가 건설 비용은 약간 늘어나. 지금 보니까는 140억 늘어나네. 140억 늘어나는데 이 교통량 분산 효과가 굉장히 크고 환경 훼손 구간이 작아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환경 보호도 되면서 교통 편의성이 좀 증가하는 방안이라는 거지. 이쪽 아래쪽으로 가는 게. 이거는 이 경제성 BPC 평가를 하는 분들께서 나중에 이제 10월 달에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그때 봐야 되겠지만 아니 문정부 때 이 용역이 시작된 거를 왜 이 지금 정부에 와서 갖다 붙이는지 저는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김의겸 의원은 항상 이런 식이야. 뭔가 건덕지가 있으면 어떻게든 그걸 엮어. 근데 그 건덕지가 지들 정권 때 나온 거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지들도 알 거예요. 지들도 알아. 근데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좀 그렇잖아. 고속도로가 생기는데 거기 땅이 있다더라. 그러면 누구라도 투기 의혹을 할 거 아니야. 잘 뜯어보면 이게 투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냥 얻어 걸린 거잖아. 얻어 걸린 거. 난 이쪽에 고속도로 뭐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쪽도 검토한대. 근데 이쪽이 더 좋아 보여. 딱 봐도 좋아 보여. 제가 보기에도 수정안이 더 좋아 보여.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주말에 두물머리 쪽에서 서울 들어오는 길이 진짜 말도 안 되게 막혀요. 말도 안 되게. 이게 두물머리 자체도 굉장히 뭐 볼만한 그런 이제 관광지니까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 강원도 홍천 뭐 이런 쪽에서 진입하는 차량들이 진짜 많거든요. 놀러 갔다 들어오는 차량들이. 그래서 이쪽은 교통 분산이 좀 돼야 돼.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쪽을 좀 고려를 한 것 같아요. 이쪽 방향으로 빼는 걸. 근데 그걸 갖다가 또 뭐 이권 카르텔이다 뭐다 하는데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이거는 뭐 자기도 알 것 같아. 그리고 이것만 있으면 계속 나와. 이 사람은 뭔가 말만 하면 그래. 입 벌고 해, 입 벌고. 이거는 정말 그 외교적으로 좀 결례이기도 하고 좀 망신이기도 했었는데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8일 이재명 대표와 페르난데즈 주한 EU 대사의 비공개 접견 후 윤석열 정부와 북한과의 대화 채널이 없어서 대응에 한계가 있는 것 같다며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긴장이 고조돼도 교류를 통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 페르난데즈 대사라는 EU 대사가 예전 정부에서는 좀 북한이랑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아도 그래도 어떻게든 이제 뭐 대화의 창구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다라고 걱정 또는 비판 이런 거를 했다고 밝혔대요. 그런데 페르난데즈 대사가 당일 오후 김건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제 말이 언론에 의해 반대로 오용되고 왜곡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 말은 김 본부장도 잘 알다시피 그런 의미도 아니었다고 부인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이 김의겸 의원께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저 사람이 지금 정부의 외교 성과가 아주 빵점이다. 이런 식으로 비판했다라고 호도한 거예요. 이에 민주당은 9일 입장문을 내고 과거 정부와 현 정부의 대응을 비교하는 대화는 없었다며 혼란을 남겨드린 것에 대해 EU 대사님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그냥 이분이 이 뉴스를 못 보고 페르난데스 대사가 못 보고 넘어갔으면 그냥 우리는 또 외국에서 보기에도 이번 정부에 대한 비판 아니면은 예전 정부에 대해서 그때 그거에 비해서 좀 딸린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구나라고 오해할 뻔했는데 사실 그게 아니었던 거지. 김의겸이라는 사람은 대체 왜 자꾸 이렇게 거짓말을 해대느냐. 저는 이게 요거 때문에 그런 것 같아. 부동산 때문에. 사실 이 흑석 김의겸 선생님이라고 이게 좀 조롱하는 짤이 있었는데, 이게 어떤 의혹이었냐. 이 김의겸 그 당시에는 청와대 대변인이었죠. 그때 서울 동작구 재개발 지역에 있는 흑석동 상가를 매입해서 아파트 두 채랑 상가 하나를 받으려는 그런 투자를 하셨었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했느냐.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이제 청와대 대변인으로 있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관사를 주나 봐요. 관사가 뭐냐면은 그 공무원들 일할 때 편하라고 아니면은 좀 일할 때 집에 대한 부담감을 좀 덜 가지라고 집을 빌려줘요. 한마디로 전세를 무료로 주는 거야. 전세를 무료로 주는데 이 김의겸 의원님께서 원래는 4억 8천짜리 전세에 살고 계셨대요. 4억 8천.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관사로 들어가면서 그 4억 8천을 뺀 거야. 그러니까 실탄 4억 8천을 장전을 한 거지. 거기다가 거의 26억짜리 상가 건물을 자기가 사셨는데 어떻게 샀느냐. 그리고 따져보니까 자기가 돈 4억 8천 한 5억 정도 들고 있었겠죠. 그 정도 들고 있었고 그리고 개인간 채무 3억 6천만 원을 또 빌리시고 그리고 국민은행에서 10억 2천만 원을 대출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한 14억 자기가 들고 있는 거 한 5억 6억 해서 한 20억 거기다가 보증금 2억 6천5백까지 해가지고 이게 25억 7천만 원짜리를 사신 거야.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이분이 아마 이제 19년도 7월 달인가 이거를 사셨는데 19년도 10월인가 11월에 이제 그 재개발이 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그런 상황이 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게 좀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먼저 선침해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었고, 그리고 이 대출을 받았던 은행의 지점장이 이 김의겸 의원님의 고등학교 후배였대요. 근데 이제 뭐 후배이기 때문에 뭐 특혜를 줬는지 아닌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뭐 이 부분은 나중에 무죄로 밝혀졌어요. 무죄 판결을 받았어. 뭐 여기 기사는 제가 캡처를 안 했는데 요 의혹들은 무죄인데, 이제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 그 문정부 시절에 부동산과의 전쟁을 했었잖아요. 이 부동산과의 전쟁을 하면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뭐 1가구 1주택을 좀 지켜달라, 뭐 또는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은 좀 1가구 1주택, 뭐 나머지는 좀 처분을 해달라, 투기에 대한 의혹이 일지 않게 해달라, 그렇게 좀 부탁을 하던 시절이었는데, 이 김의겸 선생님께서는 관사테크, 관사로 전세금을 다 현금 실탄 장전을 하고, 그리고 이제 김의겸 선생님의 아내분께서 이제 후배 은행 지점장을 찾아가서 10억짜리 대출을 일으키고, 거기다가 또 옆에는 동생도 또 투자를 하셨대요. 그리고 뭐 나중에는 이것 때문에 뭐 청와대 대변인 자리에서도 좀 물러나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 공천에서 좀 밀려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 때문에. 이게 아무래도 좀 국민적으로 이슈가 좀 컸잖아요. 부동산 투기 관련해서. 그리고 투기하지 말라더니 니네가 투기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좀 비난도 많이 받으셨고, 이런 어떻게 보면 원죄를 지신 그런 것 때문에 좀 거짓 뉴스, 가짜 뉴스로 상대방을 물어뜯는 그런 역할을 맡고 계신 게 아닌가. 안 그러면은 좀 이제 자기가 이 당에서 어떻게 보면 계속 이제 흑석 겸 선생이라는 조롱을 받고 있는 포지션인데, 그게 아니면 자기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존재 가치가. 이 사람의 존재 가치는 가짜 뉴스를 그럴듯하게 선동해서 이제 상대방을 계속 이제 지지자들이 물어뜯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께서. 그러니까 선동 장관이, 선전 장관. 예, 민주당의 선전 장관. 어떻게 해서 국회의원이 됐느냐를 또 따져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비례대표 위성정당 열린민주당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게 4번을 배정받았어요. 4번 시드. 네 번째까지는 좀 될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여기 3번에서 잘렸어. 그러니까 열린민주당 비례대표는 총 3명만 실제로 국회의원이 된 거죠. 김진애, 최광욱, 강민정 이 분만 되고, 김의겸은 떨어졌어요. 김의겸 선생은. 그런데 김의겸이 어떻게 국회의원이 되었느냐. 지역구 불출마 비례낙선 김의겸 국회 입성 가능성. 그래서 열린민주 비례 김진애 의원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거예요. 근데 이런 이제 뭐 시장 선거에 나가려면 자기 국회의원직을 포기해야 돼. 그럼 포기라면 여기서 3명까지 됐었는데, 요 김진애 의원이, 전 의원이 이걸 포기하니까 그 다음 사람한테 순번이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부지리로 김의겸이 갑자기 이 국회의원직을 바톤 터치를 받은 거죠. 근데 이게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또 이것도 뭐 그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 박원순 전 시장님께서 이렇게 갑자기 가시는 바람에 보궐선거를 하게 됐는데, 이때 사실 좀 더불어민주당 쪽에 비난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 보궐선거 자체가 민주당 인사의 문제로 인해서 발생을 한 거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후보를 내지 않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좀 있었는데, 사실 그게 맞기도 해요. 제 생각에는 좀 문제를 일으킨 정당에서는 그 지역에 대한 그 피선거권은 좀 포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네가 자리를 줬는데 문제를 일으킨 거 아니야. 근데 서울은 포기하기 힘들거든. 서울시장이 어떻게 보면 다음번 대권에서 좀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인지도를 쌓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리잖아요. 이명박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서울시장 하면서 청계천도 살리고, 그리고 버스 전용차로 환승 시스템도 만들고 해서 이제 지지 세력이 좀 커지면서 대통령까지 된 건데, 마찬가지로 이 다음 사람들도 서울시장을 하면서 점점 정치적인 그런 입지를 넓혀서 다 이제 대권까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이걸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범 여권에서는 이제 박영선, 우상호 의원이 이쪽에서 후보로 나와서 경선을 통해서 박영선이 되었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뭐 다 아시다시피 지금 오세훈 후보가 나와서 이제 경선에서 승리해서 후보로 나왔었죠. 근데 이 김진애, 정봉주, 이 열린민주당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좀 인지도가 많이 작았잖아요. 이게 본진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멀티인데 좀 작은 멀티. 사실상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 있는지도 잘 몰라. 근데 굳이 여기서 나오겠다는 거야. 왜 나와? 안 될 건데. 애초에 여기서 단독으로 나가봤자 되지도 않을 거고, 그리고 경선을 통해서 이쪽 여권에서 이제 경선을 통해서 박영선하고 붙어봤자 결국은 본진을 밀어줄 수밖에 없는 건데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박영선, 김진애 단일화 합의, 범 여권 단일 후보 선출. 결국에는 투표까지 가지도 않고 그냥 나는 박영선을 지지한다. 그래갖고 그냥 끝났어. 서울시장 후보 한번 돼보겠다고 국회의원직을 내팽개친 거야. 단일화 경선으로 가면 무조건 본당 후보인 박영선이 이길 게 뻔한데 국회의원 타이틀을 스스로 내던진 거예요. 저는 이게 모르겠어. 본인들만 알겠지. 약속된 플레이가 아닐까. 아니 국회의원직을 되도 않을 자리를 보고 내던진다? 나는 이거는 약속되지 않으면은 좀 하기 힘든 판단이라고 봐요. 다음번 총선할 때 어디 좋은 자리 하나 준다든가, 아니면 다시 비례대표 좀 앞번 번호를 준다든가, 그러지 않았을까. 그건 본인들은 알겠지. 이건 내 피셜이니까.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제 혼자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서울시장이 어떻게 됐느냐. 오세훈 후보가
뭐 박영선 후보를 아주 큰 격차로 제치고 이제 시작이 됐죠.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게 이제 그 예전 총선에서 오세훈 후보가 이제 정치적으로 좀 옛날에 한번 서울시장직을 걸었다가 한번 이제 된통 당하고 나서 정치적인 재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실제 투표에 나왔어. 근데 이 고민정이라는 어떻게 보면 초선 의원이죠. 고민정한테 아주 뭐 아까운 차이긴 하지만 졌어. 근데 봐봐. 박영선을 이긴 오세훈을 이긴 고민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고민정 후보는 이제 광진 의뢰 국회의원이지만 이 서울시장을 이겼었던 그런 이력을 가진 아주 굉장한 큰 정치인이 된 거죠. 가만히 있다 보니까. 그래서 김의겸 씨는 과연 어디로 공천을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김진애 전 의원도 과연 어디로 공천을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이 거물 정치인을 이겼던 고민정 의원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정말 다음 총선에서 저는 꼭 한번 확인해보고 싶은 내용들이에요. 고민정, 김의겸, 김진애. 과연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